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10 최인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야말로 한숨만 푹푹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보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어제 시장에서 좀 의심스러운 그 증상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선물도 그렇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팔자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거세졌었죠.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어제 2조 5천억 원가량 팔았었고 개인들은 강하게 담았습니다. 선물 시장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랠리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너무나 부담인데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그리고 오늘도 팔면서 선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또 한 번 급등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40원 위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한 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오늘장 되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긴급 증시 진단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시죠.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데에는 간밤 뉴욕 증시 흐름 따라서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와 함께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락세가 가파르게 연출이 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장 안에는 AI 거품론, 버블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실적이 공개가 됐었죠. 직전일에 공개가 됐었고요. 그 성적표는 좋았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 성적을 뽐내면서 여전히 AI는 굳건하다라는 부분을 그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우리의 눈높이는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클 버리 그 공매도 관련해서 간밤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팔란티어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양자 관련주들까지도 급락세를 보였고요. 전방위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다 보니 AI 거품론에 대한 그 우려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일에는 홍콩에서 글로벌 이 금융 리더의 서밋이 열렸었는데 과한 밸류를 좀 언급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기도 했었죠.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100%까지도 10에서 20% 사이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찬물을 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이미 다이먼, 이 JP모건 CEO 또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팔란티어 주가 급락 나왔었고요. 간밤 정규장에서 무려 8%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주가가 목격됩니다. 지금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여러 기술주들의 낙폭이 확대되는 자리에서 오늘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자리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두 형님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중소형단 일제히 다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오늘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길을 어디에 둬야 될까?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 반도체와 로봇,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에서 수급의 이동이 제약바이오로 흘러 들어감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기술 수출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플러스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됐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상승이 보여지나 역시나 그마저도 오늘장에서는 혼조세가 강력합니다. 일단 메세라 관련해서 기대감이 너무나 큽니다. 메세라 인수전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이자는 지난 9월에 메세라 73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에 90억 달러에 메세라 인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격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 부르고 있죠. 화이자 81억 달러로 재차 올렸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다시 한번 100억 달러로 인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격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다시 떠오르는 자리죠.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일단 대표주자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이 있겠죠. 한미약품 최근에 주가 랠리가 강력합니다. 오늘장에서도 개장하고 나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리포트 살펴보실까요? 일단 한미약품은 올해 초에는 굉장히 먹구름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메세라의 주가가 나오네요. 한미약품 보실까요? 자, 의구심은 거치고 확신이 잘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대감을 품고 가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도 이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고요. 지난 10월에만 증권사 13곳이 무려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TP 올리고 있고 또 비만 학회 관련해서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이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미약품의 주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한미약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체지방은 빠지는데 근력량은 감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은 서양인에게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들 알려져 있지만 한미약품에 대한 그 이야기 전해지는 걸로는 동양인에게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 보실까요? 메세라와 가장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는 D&D 파마텍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짙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상승 출발 이어졌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화이자의 인수전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까지 참전을 하면서 앞으로 D&D 파마텍의 그 수임 관련해서 로열티 관련해서는 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역시나 D&D 파마텍도 꽤나 올라간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또 제약바이오가 맞물리면서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장부터 그 시그널이 나오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장에서의 흐름은 좀 아쉬운 흐름이어서요. 지금 자리 비만 치료 그리고 제약바이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도 우리 잠시 후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보실까요? 오늘 원전주가 꽤나 많이 밀립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에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최근에 불어왔었던 마누갑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낙폭이 거셉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에서 마누갑 프로젝트라는 그 기대감 속에 달려주고 있었지만 최근에 마누갑 프로젝트 그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기대감 소멸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BHI까지 최근 들어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 원전주들은 잘 달려줬었습니다만 중소형 원전주들은 상승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원체 대형주 장세이기도 했었죠. 마누갑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이어지는 이 기대감, 모멘텀이 원전주는 자리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의 급락으로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나오다 보니 일단은 거센 매도가 나오는 중이죠. 우리 원전 관련해서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원전주들의 낙폭이 꽤나 깊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400%가 넘게 폭등을 했었던 오클로가 간밤 한 20%가 넘는 급락이 연출됐었거든요. 오늘장에서는 원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밀리고 있어서요. 지금 자리 참 어렵습니다. 오늘 증시 진단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4%가 넘게 급락을 했죠. 4,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대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지금 자리 낙폭이 더 커지면서 5%가 넘는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고점 부담에 따른 급락, 그리고 AI 관련주 팔란티어, 엔비디아, 차익 실현 그리고 과열 우려 속에 급락이 연출됐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양대 지수 모두 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5%, 3,910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코스닥은 878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AI 버블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동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정규장에서 7%가량의 하락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투심이 제대로 냉각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 1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자리 낙폭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전거래일 대비 6%가량의 하락으로 98,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리 오늘장 저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골이 깊습니다. 최근에 60만 원을 재차 탈환했던 SK하이닉스였지만 오늘 7.68% 골 깊은 하락으로 현재 구간 54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AI 고평가 우려에 기술주 급락, 나스닥 2% 하락인데요. 계속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견 확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제대로 위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월가 거물들은 증시 고평가에 대한 이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에 뉴욕 증시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가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에브리싱 랠리에서 소외가 됐었던 비트코인인데요. 날개 없는 추락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간밤에 크게 밀렸습니다. 한 7%가량 하락을 하면서 6월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9만 9천 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무려 20% 이상의 낮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AI 거품론이 부각이 되면서 간밤에 비트코인이 많이 눌렸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이더리움이 12%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코스피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비투겜이 긴장하고 있다. 25조의 신용잔고가 부담이다라고 헤드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급제동이 걸린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 투자자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죠. 코스피가 4,100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이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빚내서 투자하는 그 흐름들이 참 강해졌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급락 때문에 많이들 떨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은 시장이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급락 가능성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 자리에서 지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래도 HLB 그룹주들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죠.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 일제히 손잡고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흐름 보실까요? HLB 현재 자리 1.49%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개장 56,000원 선에서 문이 열렸지만 현재 자리는 54,000원 선입니다. 오름폭을 반납하고 있다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7위 보겠습니다. 네이버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졌던 자리에 올라와 있었지만 일단 오늘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네이버의 그 흐름도 급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 3조 원이 돌파됐고요. 영업이익은 5,7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 오늘장에서는 아쉽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네이버
현재 자리 주가입니다. 자, 10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네이버는 2.6% 약세로 다시 한번 26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8위에 있는 헤드라인, 에코프로 BM, 중저가 소재, 신성장 동력 기대해보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일단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07억 원이 나오면서 일회성 이익 덕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죠. 주요 고객사 유럽향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외형 성장은 둔화가 됐습니다. 4분기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TP는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흐름도 보실까요?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는 주춤주춤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려나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장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구간 4.7% 약세로 15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주가 300만 원 TP 나왔었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주가가 올 한 해 480% 넘게 올랐습니다. 200만 원이 돌파가 됐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비싼 몸값으로 비싼 주식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전력기기 업황 호황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품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송전망 투자 확대 기대감도 맞물리면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가 넘게 올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두 곳에서 목표 주가 3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꽤나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는 효성중공업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 효성중공업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현재 구간 7%의 약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0위에 크래프톤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래프톤 실적 둔화, 신작 부진 우려에 약세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3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하회를 했고요. 핵심 IP, 펍지의 PC와 모바일 매출이 경쟁작으로 인해서 좀 감소를 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신작 출시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에서 4분기에는 비용 증가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그 둔화 우려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과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 밖의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눈높이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결국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한 크래프톤인데요. 자, 오늘 장 크래프톤 현재 구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4% 하락한 26만 7천 원 선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자리 옮겨서 저희 오늘의 증시 긴급 진단 나서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하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 어떻게 우리 시장 전략 짜봐야 될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잘 달렸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골 깊은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잖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왜 이렇게 빠지는지 네. 의문을 가지실 텐데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보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락 신호탄을 좀 쏘긴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매도로 기계가 팔아서 그래요. 특정 조건이 되면 그냥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가 매도를 더 부르는 그런 형태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질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 우리 시장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지금 네. 일본도 한 2%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과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단기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 선물 같은 경우도 그닥 그렇게 크게 매도량은 크지 않은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지수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놨던 이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조 가량 매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아마 이제 잡아 올리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 물타기를 해서 결국에 이익 실현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기회다. 기회다. 걱정할 게 없죠. 삼성전자 악재가 있나요? 사실 악재는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악재가 그쵸. 아닐까. 예, 주가가 비싼 게 악재인 건데 네. 미국이 이제 팔란티어 관련돼서 이제 그 명분을 찾는데 팔란티어 실적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발표한 날 생각보다 좀 시간 외에서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오르고 어제는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AI 버블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빠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팔란티어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를 뉴욕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때까지?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조금 하락 시그널 나올 때는 꼭 예전에 무슨 그 팔란티어에다가 네. 이제 숏 쳤던 또 유명한 분 얘기를 자꾸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숏을 언제부터 쳤냐면 첫 밑에서부터 쳤어요. 마이클 버리요. 네, 마이클 버리 그분은 지금 파산 직전이어서 지금 겨우 살아난 거다. 이제 이제 잘난 체하죠. 네. 예, 원래 그 숏쟁이라 그러는데 그 부정론자들은 이게 어쩌다 한 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서 고민이다. 네. 사고 싶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제 좀 사셨을 텐데 오늘 또 빠지니까 이제 멘붕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사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대표님 좀 부담인 건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함께 수급이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어제는 2조 넘게 거래소에서 팔았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잖아요. 1조 정도 팔고 있죠. 1조 넘게 파네요, 거래소에서. 근데 최근에 많이 샀으니까 파는 건데 이게 환율과 연동시킬 필요는 없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달러 사가지고 미국에서 거래하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은 근데 왜 그럼 요즘에 튀었냐? 달러가 강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달러 지수가 지금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98, 97 때도 1,440원이었고요. 지금 100 근처 왔는데도 1,440원이다. 그럼 우리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이제 뉴 노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수준으로 봐야 된다. 네, 보세요. 지금은 잘해야 1,300원대 후반 가는 게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좀 미국 주식으로 키핑을 외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일본이 어려울 때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자산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안 사고 왜 미국 시장 사냐 이렇게 뭐라 할 것도 아니고 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부가 여러 군데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의 하락을 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우리가 큰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오로지 빠진 이유는 많이 올라서잖아요, 그냥. 그러면 싸지면 다시 사야죠. 네.
예,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결국에 오늘 하락의 원인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하락의 명분을 예. 찾아서 갔다. 이렇게 풀어주신 건데요. 자, 오늘 10가지 키워드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그 10가지 키워드 올라와 있습니다. AI 고평가, 카카오톡 중국, 아마존 해적 케이블, 제약바이오 자금 조달, 한미동맹 심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쿠팡 3분기 실적과 또 한화 지지, GS건설 호실적, 원전주 급락 달려 있는데 자 일단 오늘 하락의 명분을 찾아보자면 간밤 AI 거품론이 부각되면서였잖아요. 네.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계속 나왔었죠, 사실. 그건 뭐 계속 나왔는데 그때마다 기회였죠, 항상. 네. 예, 엔비디아 보세요. 그렇죠. 엔비디아 정말 잘 갔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뭐 120불대에서 100불 빠지니까 뭐 걱정하고 그러셨는데 네. 200불 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지금 조정 받는다고 해도 이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AI 버블론 뭐 얘기 나오는데 버블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웃긴 건데 팔란티어 주가를 올려놓은 거는 월가 사람들이죠. 네. 예, 근데 뭐 팔란티어가 고평가됐다? 그럼 고평가되면 좀 팔면 되는 건데 괜히 뭐 이제 이거를 되게 확산시키죠 지금. 항상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부하시는 분들. 아유 옛날에 안 그랬어. 반도체는 사이클이야 어차피. 야 지금 너무 예전에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잠깐 2017년에 네. 반짝 좋았다 2018년에 빠진 거 봐봐. 이거 얼마 못 가. 이제 이렇게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랑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다른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이라고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본인들의 이제 그 머릿속에 한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버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큰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 규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뭐 3-4배씩 됩니다. 그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디램과 랜드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최태원 회장님이 얼마 전에 그 서밋에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달라고 하는 데 많은데 우리 생산량은 제한돼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을 더 짜야 될지 본인들도 모르겠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반도체 연구원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뭘 알겠어요. 소프트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경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AI는 계속 지금 성장세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엄청 빠지는데, 그럼 이게 기회죠. 기회라고 아까 말씀 주셨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낙폭을 확대합니다, 대표님. 삼성전자가 한 6%, 7%의 급락에서 한 9만 7천 원 선이고요.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럼 이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매력 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은 둘 다 매력이 있죠.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늘 둘 다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물 매도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아까 매도로. 말씀 주셨던 예,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선물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선물이 벌써 5.8% 가까이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5.8%까지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 반등이 오후에 나올 수도 있죠. 오히려 말아 올리는 네, 흐름이- 말아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정도의 이제 가격까지 내려오면 네.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지금은 뭐 나눠서 내일 또 빠지면 어떻게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럼 또 사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사야 됩니다. 이게 저점을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거다. 뭐 이런 기술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봐야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조금씩 나눠서 사는 네. 과감하게 나눠서 사는 전략을 취하시면 그러다가 이제 다시 10만 원 넘어가면 아우 내가 그때 안 살 걸 뭐 이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그죠? 결국에 지나고 보면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송했는데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제 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내가 좋아했던 종목들,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네. 이럴 때 사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유효하다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결국 코스닥 또한 매도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수요일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니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막상 이렇게 떨어지니 선뜻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괜찮다 말씀 주셨고 반도체 안에서 최근에 유리기판이 널뛰었잖아요. 네. 유리기판 또한 괜찮다 보세요. 오늘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유리기판은 사실 근데 아직은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피롭틱스를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이제 그 브로드컴에서 이제 샘플을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전기 쪽에. 근데 그게 뭐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고 네. 단독 기사였고. 근데 이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뭔가 이제 샘플을 요구하고 뭔가를 이제 스타트하려고 하는 검토해 보려고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 공장을 져야죠. 공장. 예, 지금 공장이 뭐 앱솔릭스가 좀 있고 네. 전기도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규모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장비 중에 뭐가 올라가지? 그러면서 피롭틱스랑 캠트로닉스를 잡아 당긴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롭틱스를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 그래서 5만 원 밑으로 깨지면 사라. 근데 지금 오늘 그냥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네. 5만 1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뭐 서두를 필요 없죠 지금. 없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다가 사자. 그렇죠. 있는 분들은 뭐 밑에 사셔서 수익이 나셨으면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한 5만 원을 일시적으로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한 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좀 유리기판. 중장기적인 맞습니다. 관점으로 예. 말씀 주신 거고 한 5일선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폭락장에서 5일선도 터치 안 하는 종목은 사실 찾기도 어려울 정도니까 네. 내일 정도면 5일선 만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롭틱스는 진짜 말씀 주셨듯이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네. 5일선 닿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우리 매수 나서봐도 괜찮겠다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도 목표가 알려주세요, 대표님. 지금 만약에 분할로 계속 들어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어디가 좋을지 궁금해요. 또 뭐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결국엔 목표가는 제가 볼 때 뭐 12만 원 얘기하는 분도 있고 13만 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전 좀 그림을 크게 보면 한 15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15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 15만 원 주셨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그렇죠. 8만 원까지 빠질 일은 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손절가 8만 원. 삼성전자 플러스 유리기판 안에서 피롭틱스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또 큐 가볼까요? 10가지 키워드 안에서 우리 AI 고평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 안에서의 두 번째는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자금 조달 키워드 달려있는데 HLB. 어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네요. HLB는 지금 오름폭을 다 반납하면서 결국 보합권까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FDA 승인 관련해서 긍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긍정의 시그널은 이 운용사가 알겠어요? 모르죠? 알아서 담아간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땐 몰랐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 계약 내용 보면 2천억 준다고 했는데 현금은 사실상 한 150억 들어오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한 15% 정도, 한 300억 정도, 15%니까 그쵸, 한 150억 정도, 300억 정도 되겠네요. 300억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EB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1년 락이 걸려요. 그래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네.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금 유치한 거는 긍정적인데 그 운용사도 안전장치를 걸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HLB는 전 개인적으로 의견은 뭐냐면 FDA 통과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 지금 굳이 따라잡지 말자. 통과 안 되면 어떡하죠? 통과 안 되면 사실 작년에 우리 HLB로 참 많은 분들이 울었잖아요. 네, 나락갈 수 그때 있습니다. 하한가도 갔었고요. 네, 그래. 일단 그래서 지켜보자. 그런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예, 그냥 홀짝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저는 약간 좀 결정되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으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 모아니면도의 이 신약 허가 관련된 회사들보다 어제 이제 급등했던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중심으로 네. 기술 수출이 1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궁금한 쪽은 그 기술 수출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알테오젠, 보로노이,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등등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단 오늘은 어제 올라간 만큼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에 또 기회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랠리에서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인데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적길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뭐 일단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올리려면 알테오젠 끌어올려야 돼요. 결국에 알테오젠. 결국엔 알테오젠이 아마 대장 역할을 할 텐데 네.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린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등이 나오면 아마 알테오젠부터 빨리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이제 유럽 허가도 조만간에 나오고 그다음 큐렉스라 큐렉스죠. 큐렉스라고 지금 키트루다 SC를 미국에서는 팔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이제 증가하는 추이가 아마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그 고무적인 거는 키트루다 매출이 증가세예요. 네. 전년 대비 한 4%더 증가했고 세계 1등약이기 때문에 이거 4%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금액이 분기에 20조가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0조 가까이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고스란히 SC로 바뀐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은 대박 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70만 원, 100만 원, 제가 100만 원도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키트루다가 만약에 이제 한 50%만 전환이 된다 SC로. 근데 그러면 뭐 그렇게 계산을 하시던데 굳이 50% 전환만 생각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100% 전환될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은 전혀 언급도 없죠 지금은. 근데 올해 계약했던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산도즈라든지 지금 다이치 산큐라든지 이쪽들도 지금 열심히 뭘 하죠. 그럼 계속 마일스톤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이 갈 텐데 지금도 협상은 한 두 군데랑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올해 내로 뭐 한 군데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우리 대표님의 탑픽입니다. 항상 좋게 봐주시는 종목인데 목표가 100만 원도 말씀 주셨고 지금 가장 높은 TP가 얼마인가요? 73만 신한투자증권인가요? 원이 제일 높은데 아마 엄민영 애널리스트도 더 쓰고 싶은데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사실 뭐 73만 원까지 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그 기사들로만 봤을 때는 알테오젠 더 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그렇죠.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담는다면요.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50만 원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네. 이것도 5일선 이제 막 뭐 달랑말랑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 3일 정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봐야 이제 반도체에 비하면 오른 게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빠지면서 좀 같이 밀리는 건데 돌아서면 다시 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네. 이쪽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은 1년은 들고 가봐야 된다. 내년까지 끌고 가면 뭐 7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말씀 주셨는데 뭐 실제로 그 실적과 함께 그 부분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요. 알테오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비만 치료 관련주들 체크해 주세요, 대표님. 한미약품은 잘 버팁니다. 오늘 D&D 파마텍도 상승 출발했으나 지금 낙폭을 확대해서요. 4%가량의 하락이고요. 펩트론도 5%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고 뭐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요. 메세라는 간밤에 20% 폭등을 했던데 그렇죠.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 밀리는 건 결국에 시장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시장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늘 또 뭐 G2G 바이오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나고 있고 일동제약은 뜬금없이 또 한 17% 올라가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인데 이거를 뭐 미리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대표님께서 원체 좋게 보시는 대표님의 탑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 아니 그 한미약품을 예. 원래 탑픽으로 마지막에 말하려고 아.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미약품이 오늘도 플러스를 내고 있죠. 잘 지키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프리마켓은 굉장히 강했고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진 건데
한미약품 제가 아마 여기 딜사이트에 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이에요. 그때도 이제 뭐 목표가를 한 50만 원까지 받는데 45만 원까지 받는데 45만 원 넘어가는 것 같고 5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뚫으면 지금 근데 5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가장 개발이 빠르고 파이프라인이 많은 데는 한미약품입니다. 내년이면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았죠. 에페클레나타이드, 예, 어렵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어렵다고 자꾸 바이오를 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효과가 거의 이제 여성분들한테 더 좋았고 그런 결과가 이제 그게 뭐 400명 이상 모집군이 굉장히 많았어요. 480명 가까이를 모집해서 한 거니까. 네. 굉장히 좋았고 당뇨병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비만인데 당뇨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대상에서 결과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국내 출시는 아마 내년에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지금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뭐 줄이는 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근육량이 자꾸 빠지는데 원래 비만 치료제 먹으면 근데 그게 근육량까지 보존해주거나 오히려 증가시켜주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1상 들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시면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무슨 걸 하고 있냐면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비만 치료제 후보군들을 쓸어 담고 있죠. 메시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D&D 파마텍이랑 연결돼 있는 지금 메세라가 인수가 지금 화이자에 됐는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계약금 물어줄 테니까 나한테 와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하고 있는 얘기고 네. 그럼 한미약품 것도 되게 특이한 기전이거든요.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한미약품 그것도 사갈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아마 임상 1상이 뭐 돼서 중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사간다. 그러면 내년 6월 안에는 아마 기술 수출이 또 나올 수도 있다. 한미약품.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 자체가 뭐 점프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예전에 봤던 70만 원도 갈 수 있죠. 네. 예. 우리 탑픽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그럼 끝에 여쭙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미약품 살펴봤는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시네요. 연말 연초에는 원래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추울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관심을 좀 더 받고요. 네. 지금 주도주였던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수급을 좀 뺏겼던 국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상화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차례가 왔는데 갑자기 장이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끝나느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뭐 괜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장이 반등 나오면 제일 빨리 반등 나올 수도 있죠. 어제 사실 딱 그 시그널이 잡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수급의 이동이 제약바이오로 흘러감이 목격되자마자 오늘장에서 급락이 나와서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섹터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은요. 자, 여러 가지 키워드 안에서 원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전주 급락 끝에 달려 있는데 와, 오늘 많이 빠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까지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10%가량의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도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엄청 빠졌더라고요. 물론 올 한 해 봤을 때는 400% 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만우가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볼 수 없을까요? 원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죠. 이제 올해 이제 한 2만 원도 안 했던 주식이 2만 원 정도 했던 주식이 지금 거의 지금 9만 7천 원까지 네. 갔다 왔으니까 뭐 뉴스케일 파워 보고 뭐라 할 것도 없이 우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그럼 원전이 끝났느냐?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주식의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가 좀 빠지니까 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반등 나오면 또 올라가겠네요. 반등 그죠? 나오면. 반등 나오면. 근데 이제 원전은 아직은 이제 계획 단계이지만 지금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계속 생기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테슬라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지인들한테 뭐 두산에너빌리티 빠지면 좀 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이럴 때 사야죠.
지금이 기회다. 기회죠. 예, 이게 2차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건데 보시면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면 6월 30일 그 주에서도 6월 마지막 주에도 한번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뭐 그 한수원과 그 계약 관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한번 8월 중순에도 한번 맞았고, 네. 근데 다 극복해내고 올라갔죠. 그러면 보면 이제 차트가 깔끔하게 1차 상승 후에 쉬었다가 2차 상승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빠져봐야 제가 볼 때는 뭐 한 7만 원 이하는 안 빠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와 주면 오히려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원전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원전을 뭐 SMR을 짓던 대형 원전을 짓던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나 그렇죠. 봐요. 뉴스케일 원전은. 파워가 지금 그 원전 관련돼서 그러니까 SMR 관련된 부품 제작을 이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샘플도 한번 요청했다가 방식이 바뀌면서 그거 다 폐기시켰거든요. 근데 폐기해도 돈은 줘야 되죠. 그렇죠. 이미 예. 계약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벌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까지 이제 테슬라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또 확대되면 연내 아마 뭐 한 대여섯 대 정도는 더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전주 안에서의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네, 맞습니다. 대장으로 보시네요. 네. 자, 지금 10%가량 밀려서 8만 원이 이탈이 됐는데 8만 원 이탈 자리에서 분할 매수 그럼 해볼까요? 그렇죠. 뭐 오늘 뭐 불안하시면 종가에 사시면 돼요. 종가. 네. 지금 공격적인 분들은 사고 싶었는데 야 이렇게 많이 빠지면 못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종가 무렵에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건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신고가를 갔습니다만 중소형 원전주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많이 빠져요. 뭐 우진엔텍, G2파워,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지다 보니까 들고 있는 분들은 좀 걱정이실 것 같고 사실 중소형 단을 우리 투자자들은 참 많이 사랑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들이 올라가줘야 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원전 테마에 묶여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간다. 네.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10% 빠지는데 나머지는 좀 덜 빠지죠. 그래도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니까 그때 잘 빠져나오셔서 두산에너빌리티 사세요 그냥.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야 중소형 단도 간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건데 원전이 가는 그 배경이 AI 때문이죠.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센터양 맞습니다. 전력 쇼티지로. 중장기적인 이제 AI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 SMR로 본 거고 미국에서 SMR과 이제 원전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차피 원전은 지을 거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이 가든 삼성물산이 가든 가서 지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 걸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터빈으로도 이제 네. 수익이 나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 예. 실적 날 텐데 실적 뭐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계속해서 종가 매수 가능하다 맞습니다. 사인 주신 거고. 10%면 좀 과하게 빠진 거니까 네. 예, 이 정도의 이제 단기 조정은 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 주셨고 중소형 원전이 굉장히 갑갑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야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자,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앞서 한미약품 탑픽으로 주셨어요.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 오늘 기사도 뜹니다. 오늘 잘 버텨줘서 그럴까요? 베트남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상승폭을 우리 아까 이야기할 때보다 더 확대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으로 지금 자리 들어가서 종가에 파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요? 예, 오늘 사서 오늘을 사서 종가에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장 후반까지 쭉 힘을 그죠. 받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근데 사면 지금 이제 한미약품 다음 목표가는 55만 원인데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제가 한미약품 얘기한 이유는 추세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월봉 보면 이제 3개월째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 것도 아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죠. 예, 예전에 이제 이 회사가 뭐 70만 원도 갔었던. 예, 제가 이때 팔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속 쓰린 기업, 70만 원에 파셨다고요? 그렇죠. 고가에 파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한미약품 이제 더 눈길을 주고 계시는 거고. 그 뒤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후로 한미약품을 아마 최근에 이제 추천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이제 한 30만 원대에서 40만 원 들어갈 때, 네. 예, 이때 30만 원 초반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거래가 터졌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한미약품 그동안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사실 제약회사. 다른 비만 치료 달려갈 때 한미약품은 너무나 잠잠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한미약품을 열받게 만든 게 일동제약인데 그 뭐 일상도 안 끝나는 애들이 자꾸 이렇게 앞에서 주가만 움직이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한미약품이 진짜인데 찐인데. 그러고 보고서가 계속 나오죠. 네,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묵직하게 오래 갈 수 있다. 네, 이런 날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힘이 좋다는 거죠.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습니다. 유효하다 끌고 말씀 주신 거고, 그럼 한미약품 가격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일단 55만 원까지는 끌고 가보시고 거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70만 원 갈 수도 그래서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가 계속 그대로 이제 스토리가 그대로 가면 네.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기술 수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쾌거죠. 그러면 한미약품은 이제 좀 더 그쵸. 높은 레벨업을 바라볼 수 있고,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55만 원으로 목표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짧게 여쭈자면 일동제약 지금 급등 중이에요. 15%.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 따라잡기는 어려울까요? 그렇죠. 일동제약은 이제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 물론 이제 경구용에서 이제 기술 수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경구용 시리즈에서 GLP-1 계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GLP-1은 저기들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특이한 후보 물질의 그 맞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사갈까? 저는 이제 의무심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뭐 릴리 관련돼서 네. 하여간 4조 원대 기술 수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해본 바로는 그닥 그렇게 지금 이쪽은 인기가 없다. 그럼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자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예, 그리고 좀 빠지면 이제 당분간 이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 텐데 조정이 나오면 또 한 2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고 저 같으면 그냥 한미약품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길게 봤을 때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있는 한미약품으로 여러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급락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또 시장 안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챙겨봤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HBM4 양산의 속도를 점점 더 붙여가고 있죠. 이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점검해 보고요. KT 소액 결제 사태로 인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체크해 보시죠. 끝으로는 아세아 그룹입니다. 지분 승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HBM4 관련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HBM4 양산을 앞두고 이 10나노급 6세대 D램 장비 반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이미 엔비디아와 HBM4 공급 계약 끝낸 SK하이닉스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양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듯 싶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내부 신뢰성 평가 마치고 출하 계획까지 내놓은 걸 고려해 본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HBM4 양산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으로 최종 검증용 커스터머, 즉 CS 샘플에 대한 내부 신뢰성 평가를 마친 뒤 엔비디아의 출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HBM 제품 출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내년 상반기 물량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이미 상당 부분 차지했지만 반기 만에 추격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최근 평택 캠퍼스 2공장에서 일시 D램 장비 셋업을 모두 끝낸 상황이라며 3공장과 4공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장비를 들어오며 설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HBM4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있을까요? 네, 장비 반입과 설비 투자 두 가지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생산 시설과 신규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관계자가 설명했듯이 삼성전자는 현재 2공장과 3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당초 2공장과 3공장의 경우에는 10나노급 3세대인 1Z D램의 레거시 공정에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감산을 결정한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인 일시 캐파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트로핏이라고 하는 전환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트로핏은 기존 시설을 개조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리트로핏을 추진하며 올해 초부터 일시 D램 장비를 반입을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4 생산과 관련해서는 4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메인 팹인 페이지 1의 경우에는 이미 가동 중이며 낸드 플래시와 일시 D램 라인이 절반씩 각각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먼저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시 D램 라인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이지 3 라인 같은 경우에도 라인 구축을 마치고 지난 6월부터 장비 반입이 진행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앞서 관계자는 페이지 4 시설 역시 착공 단계에 들어갔고 페이지 2도 이르면 내년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착공이 예상된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HBM4 관련된 장비를 도입하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엔비디아와의 공급망 진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4의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을 당장 내년 하반기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둔 만큼 이에 맞춰 삼성전자도 HBM4 양산 체제의 구축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양산 체제를 완비했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은 삼성전자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와 내년 HBM4 공급 계약을 마친 후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는 4분기 제품 출하를 시작해 내년 1분기부터 물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만큼 내년 엔비디아의 상반기 HBM4 물량을 SK하이닉스가
독점하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물량을 독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하반기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실제로 내부에서는 하반기 HBM4 제품 출하를 목표로 이와 같은 일련의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내년 초 최종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 샘플은 크게 워킹 다이, 엔지니어링 샘플, 커스터머 샘플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엔지니어링 샘플까지는 출하를 마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양산 직전인 최종 검증용 CS 샘플을 마저 납품하는 것으로 엔비디아와의 성능 테스트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한 관계자 역시 고객사에 CS 샘플을 보내기 전 내부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부 테스트는 이달 중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S 샘플 발송 후에는 고객사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탑재해 최소 4개월가량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며 엔비디아로부터 내년 초 물량을 배정받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품의 본격적인 출하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방금 속보도 한 가지 전해졌듯이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900선 다시금 회복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97,000원대까지도 밀려나기도 했지만요. 지금은 다시금 낙폭을 약간은 줄여가면서 98,500원 선 터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HBM4 관련된 이야기 점검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KT입니다. 지난 9월에 확인이 됐죠.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서 KT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영섭 대표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연임 포기 의사 또한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번 해킹 사태 후속 조치 가운데 유심 교체 결정 그 배경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KT에 따르면은 이번에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KT.com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심 교체 전담 센터 역시 교체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을 마친 이용자들은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KT는 대리점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오는 11일부터 택배 배송 등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KT는 시행 초기에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수요가 몰릴 것을 염두하여 경기도 광명, 서울 금천 등과 같이 피해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할 계획을 세운 상태인데요.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유심 교체 서비스를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이제 김영섭 대표의 거취 이슈도 이야기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통신업계에 따르면은 김영섭 대표는 어제 있었던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선임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연임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김 대표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즉각적인 사퇴보다는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김영석 대표가 KT의 주가 상승, 실적 개선, 재무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9월 발생했던 소액결제 피해 등 해킹 사고에 연임이 발목이 잡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KT 주요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론이 불거졌던 점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 책임을 지는 CEO로서 근본 KT의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번에 연임 도전을 포기함에 따라 KT는 차기 대표 선임 절차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사회이사 8인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바로 어제부터 후보군 구성 방안을 논의를 시작했으며 연내 대표이사 후보군 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대표이사 교체 관련해서 회사 안팎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KT의 대표 자리가 낙하산 자리다라는 오명을 씌웠던 만큼 이번에 차기 대표이사에서는 이와 같은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T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2년 민영화 이후로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매 대표 교체 시기마다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이와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장 김영섭 대표만 보더라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최근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권의 KT 개입 의혹을 수사로 밝히고 공공기업으로서 KT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김영석 대표가 추진해왔던 AI 전략에 대한 재점검 역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 개발 등 공공시장에서 AI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것과 달리 실제 수주 실적 부분에서는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과 믿음 등 자체 개발한 AI 모델이 아직 소홀하다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KT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도 KT가 떨어졌던 점 역시 이와 같은 재점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KT 외에도 SK텔레콤도 이 해킹 사태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어제 똑같이 있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인 개인정보분정조정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됐던 집단 분쟁 조정 사건 3건과 개인 신청 사건 731건에 대해서 KT가 각 신청인들에게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분정조정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을 유출하고 핸드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불편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이행할지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SK텔레콤이 해당 권고안을 수용해 받아들일 경우 전체 가입자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점은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기업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하고 보상 지급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SK텔레콤 측에서도 이번 권고안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향후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오늘 거진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KT는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KT 현재 0.1%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요. 48,500원 선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가시죠. 이렇게 KT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는 아세아그룹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훈범 회장이요. 최근에 부친인 이병무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일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완납한 걸로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명예회장이 2대 주주로 무려 12%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증여세 측면에서도 최근에 국회에서 거론되는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우선은 아세아그룹의 지배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배 구조를 보자면은 아세아그룹의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 비협인 아세아를 시작으로 아세아제지, 아시아시멘트 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 구조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아세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오너 3세 경영인으로 꼽히는 이훈범 회장은 아세아그룹을 지배하고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분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아세아가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20%로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개인 주주로 최대 주주인 이훈범 회장이 아세아 지분을 14.45% 보유하고 있고 부친인 이병무 명예회장이 2대 주주로서 12.03%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밖에도 계열사 임원들과 친인척 등을 더해 오너 일가와 동일인 측에서 40%가량 아세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훈범 회장 일가에서는 아세아와 아세아 제지 그리고 아세아 시멘트를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훈범 회장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이 이병무 명예회장이 2대 주주인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부친인 이병무 명예회장이 아직 12%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회장인 이훈범 회장이 14%로 최대 주주이지만 이병무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에 따라 승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이인범 부회장의 경우에는 현재 7.9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이병무 명예회장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19%로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세아 그룹의 승계 시나리오 중 하나인 만큼 실제로 향후 지분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처럼 아직까지 아세아 그룹의 지분 승계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에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다,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이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세아의 경우에는 아세아가 자기 주식으로 2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세아가 올해 6월 말 기준 자사자 비중은 구체적으로 20.81%인데요. 이는 공시기업 대상인 대기업 집단에 등록된 92개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자사주 비중이 10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아세아는 최근 NH투자증권과 자사주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주식 신탁 계약도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해당 물량까지 고려하면은 아세아의 자사주 비중은 21%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오너 일가, 즉 아세아의 동일인 측 지배 구조도 흔들릴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40%에 달하는 지분율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20%로 축소되게 될 경우 통상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경영권 안정권에 대한 지분율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과 함께 회사의 기업 가치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 중인 주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회사의 기업 가치, 즉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세아 그룹의 경우에는 아직 승계 이슈가 남아있다 보니 증여세라고 하는 주가가 상승할 때 동반하여 증여세가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시장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세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0%를 전량 소각하여 PBR을 1배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 한 주당 가치가 96만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이병무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2,400억 원 수준이고 여기에 증여세율 60%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훈범 회장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약 1,447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지난달 말 종가 기준으로 추산한 증여세 527억 원과 비교하면은 약 1,000억 원 가량 많은 수준인데요. 이훈범 회장이 2020년 4월 부친인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세아 주식 5만 주에 대한 증여세를 올해 7월에 돼서야 완납한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보유 중인 개인 사재는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이 오히려 이윤범 회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세아그룹의 경영 구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33만 9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딥다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제대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피는 3,900도 오늘 장중에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AI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까지 밀렸어요. 3,900까지도 내어줬다가 지금은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의 하락을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단은 조정은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요. 글쎄요.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게 이게 어떤 폭락세로 장기간 이어질까를 갖다가 네. 걱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폭락과 조정을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은 현재 상황이 진짜 위기인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화두가 될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가령 뭐 금융 위기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2000년 초반의 닷컴 버블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AI 버블론이 이제 불거지는 거에 불과한 거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사실 AI 버블론은 몇 번 정도는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이제 뭐 지금 AI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논란, 오버밸리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사실 불거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강세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한 10%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특히 한국장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10월 달에 거침없이 올랐잖아요.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은 뭐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니까 의외의 어떤 달러 강세 기조가 더해지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워낙 약세 현상이 이제 가중되면서 차익 실현 어떤 욕구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어떤 약간의 난폭한 조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자리에서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한 차례 흔들렸다 보니까 하락의 명분을 제대로 찾은 듯한데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차례씩 출렁였었지만 지나고 보니 기회였더라고요. 일단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반도체주가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 어떤 조정이라는 게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이라든지 폭락세를 갖다가 가령 뭐
미국의 행정부라든지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연준도 그에 못지않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급하게 흔들리는 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가령 뭐 12월 달에 그 긴축 기조를 갖다가 이 의회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바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FOMC 회의에서.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 열기를 주식시장의 열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좀 식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떤 깊은 조정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회의 연준 쪽에서의 풋들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완화 조치들이 생각보다 그 강한 톤으로 나올 수가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가령 이런 어떤 깊은 어떤 조종세가 폭락세로 연결될 것 같지는 사실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계속해서 상승 일변도를 갖다가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투자 은행들의 어떤 거물들이 한 15%에서 20%의 조정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게 그 폭락이냐 조정이냐를 가르는 거는 현재 상황이 위기냐 이게 가장 큰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주들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주에 일단 반자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나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에 무슨 이상이 있느냐. 가령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 이런 거가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하고는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은. 사실은 그쪽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원재료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쪽에서는 공급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향후 최소한 향후 1, 2년 정도의 어떤 성장성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 영업이 발표되는 것만 보더라도 가령 네. D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성에 비례해서 항상 그걸 갖다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출렁거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진짜 펀더멘탈이 훼손이 돼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안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은 다시 우상향하는 게 정상적인 궤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차트는 이제 실적과 성장에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현재가 위기냐라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은 위기 아니라고 말씀 주신 거죠. AI 대세는 지장 없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건 또 수급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튀더라고요. 현재 자리는 7원 80전 올라가면서 한 1,448원을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외국인들이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거래소에서만 조 단위로 지금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영향이 결국은 얼마나 갈 거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 현상 자체라는 건 결국 연준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랑도 긴밀히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달러는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매크로 환경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 현상 이거는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를 추종하고 있는 새로운 수상이 취임을 하면서 아베노믹스처럼 엔화를 갖다가 급락을 시키는 이런 경제 정책들이 계속될 거라는 어떤 우려들 때문에 엔화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파운드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영향을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연준의 이전 FOMC 회의에서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 이것들이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 현상을 갖다가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달러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결국은 달러 약세 현상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달러 약세가 깊어지면은 원화가 당연히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울 수가 있을 거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원화 가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 너무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흐름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고 있는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바라보세요. 글쎄요, 뭐 한 번에 매입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분할 매수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일단 언론에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주식시장에는 때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질 필요도 있겠죠. 뭐 일부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갖다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가령 뭐 계속해서 호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가령 뭐 상법 3차 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일단 녹아든 이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막상 이제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어요. 네. 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방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폭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의문의 여지는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뭐 깊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 가령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역시 분할 매수가 정답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들,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한 거고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야수의 심장은 필요가 없다.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시장 대세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다만 공격적인 접근은 좀 자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특히나 코스피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 하락의 명분을 찾고 있어서요. 일단 오늘 같은 날 분할 매수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국소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배터리요. ESS 관련해서는 네.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감이요. 국내 배터리 산업이 최근에 ESS 키워드 타고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ESS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는 사실 없죠. 젠슨 황이 말한 대로 네. AI 혁명의 병목 현상은 연산력 부족, 다시 말해서 GPU 칩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력 부족 때문이다.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냐?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다. 태양광 플러스 ESS가 제일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력원 태양광이 중에. 최근에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ESS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재생에너지가 아니어도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UPS는 뭐 필수적인 거고요. ESS가 왜 필요하느냐? 전력 품질 때문에 그래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품질이 좋아야 돼요. 네. 가령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전력이 불어날 때는 이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형광등도 거의 안 쓰죠. LED 등 쓰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전력 품질이 약간만 고르지 않아도 AI 연산에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환각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력의 품질이 굉장히 고라야 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ESS를 통과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들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S가 필수적인 거고요. 사실 ESS가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혁명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젠슨 황이 말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GPU도 급하지만 그보다 급한 건 전력 및 데이터 센터다. 네. 전력 및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ESS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ESS 시장이 개화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게 이제 여러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는 2030년에 몇 기가와트, 뭐 2035년에 몇 기가와트라고 전망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확산될지 누구도 몰라요. 예.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일부에서는 이 EV 배터리 시장의 ESS 배터리 시장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ESS 시장이 내후년에 얼마나 커질지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SS는 지금 개화 단계인가요?
개화 단계는 지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네. 보시면 되겠죠. 예, 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어가는 네네네. 단계. 예. 그러니까 GPU 문제가 아니라 전력 품질이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이어지는 그 노이즈는 결국에는 전력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네. ESS 관련해서 그럼 국내 배터리 업계도 호재는 맞이하는 거겠죠. 중국이 최근에 LFP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수혜에 입을 거다 이야기 많잖아요. ESS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네.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산 이 LF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써왔어요. 테슬라가 CATL에 LF 배터리를 갖다가 들여와서 거기서 ESS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파워팩, 메가팩 이런 걸 만들어서 엄청난 매출을 갖다가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년부터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 ESS 사업자는 뭐에서 돈이 남냐면 투자세액 공제라는 거에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투자세액 공제가 뭐냐면 내가 10조를 투자했으면은 거기서 3조에서 5조를 갖다가 다시 돌려줘요. 네.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그걸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내년부터 55%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소재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AMPC를 수령하잖아요. AMPC를 수령하는데 AMPC가 어느 정도 되냐면 킬로와트 아워당 셀은 35달러고요. 모듈은 45달러를 받아요. 그러면은 1kW 정도의 그 LFP ESS 배터리 그 평균 가격이 어느냐면 100달러거든요. 100달러 중에 35달러, 45달러를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뭐야? 비중국산 그 원가 비중이 60%를 내년부터 넘어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런 어떤 각종 해외 무료 기구에 대한 IRA 규정에 의해서 중국산의 어떤 비중들을 갖다가 계속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이 그 시장을 갖다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년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이냐면 테슬라가 일이 없자니까 ESS. 네. 테슬라가 보통 한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해요. 근데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한 30기가와트, 그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이 30기가와트.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10기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될 거라고 어젠가 그젠가 났죠. 그럼 40기가와트죠.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10기가와트예요. 근데 필요한 건 100기가와트예요. 아직도 50% 쇼티지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미국의 ESS 시장 자체는 거의 우리 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 중국은 원천히 배제가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지금 EV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도 벅차요. 네. 캐파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캐파를 갖다가 엄청나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6월 달부터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그 렌싱 공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혼다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지금 그 LFP ESS 배터리를 전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환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려요. 네.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텔란티스랑 그 조인트 벤처에서 EV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라인을 갖다가 내년 말까지 다 개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환을 하자마자 그렇게 해도 내년에 이 미국의 ESS 시장 자체는 쇼티가 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네네네.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 SDI 관련해서 최근에 또 호재성의 재료가 나왔잖아요. 네네. 테슬라와 ESS 배터리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 일단 뭐 확실하지 않다, 확정은 아니다라고 삼성 SDI 측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같은 행보, 이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건 무언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I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테슬라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수요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도 그래요. 얘기했지만 중국은 쓸 수 없으니. 중국은 쓸 수가 없으니 ITC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나마 캐파 증설에 여유가 있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캐파, 그러니까 ESS 배터리 캐파를 NCM, 3원계 LFP 통합해서 한 30기가와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각형, 그다음에 ESS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1차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줬고 그 벤더를 갖다가 다각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ESS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테슬라한테만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가령 미국에서도 1위 사업자 있고 2, 3, 4, 5, 6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어떤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의 SDI라든지 SK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ESS 했을 때 딱 대표 주자였는데 이제 네. 삼성 SDI로 무게가 많이 실린 것 같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LG 엔솔이냐 삼성 SDI냐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LG 엔솔이 앞서 나가고 있죠. 6월 달부터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을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해내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한 개 라인은 NCM, 또 한 개 라인은 LFP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전환 작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네. 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북미 시장 자체는 LG 엔솔이 앞서 나가는 게 맞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우리나라 그 중앙 조달 계약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완승을 했잖아요. 3원계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비등비등하다고 하더라도 LG 엔솔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뭐 당분간은 앞서 나갈 건 분명한데 네. 캐파를 놓고 보게 되면 내년 캐파를 놓고 보게 되면 거의 30기가와트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어떤 우위를 갖다가 따질 수가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럼 삼성 SDI는 이제 막 전환이 되어가는 단계,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잡고 있는 단계,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평론가님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2차 전지 최근에 뭐 셀 3사 언급 참 많이 했었고요. 네. 뭐 양극재나 뭐 2차 전지 밸류 체인 단 전해액이나 분리막 쪽은 아직은 시세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뭐 이 내년에 ES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해액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네. LFP 양극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부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4세대 LFP 양극재는 벌써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정부채 그 양극재 LFP 양극재까지 개발이 끝난 상태거든요. 고객사와의 컨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무정부채 그 우리나라가 사실 LFP 양극재를 갖다가 LNF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캐파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LFP 전구체예요, 전구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LFP 전구체 같은 경우는 아주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무정부채라는 거는 중국 전구체 회사랑 의지를 안 해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리튬 인산철을 갖고 리튬하고 인산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냥 즉석에서 혼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니까 탈중국망의 어떤 핵심 어떤 요체가 될 수 있어요. 원가 절감뿐만이 아니라 약간 기술적인 뭐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셀사는 일단은 뭐 수혜를 받은 거고요. 그 셀사가 수혜를 받았으면 결국은 그 비중국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내에 어떤 소재들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이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렇다면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대감이 모아지는 듯합니다. AI 플러스 ESS가 결합되는 이 흐름을 지금 구조적 변화로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좋게 바라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가야 되는 AI 산업. 혁명에는 ESS가 그 필수라는 걸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네. 북미 지역에서는 이 ITC 같은 경우가 2033년까지 지급이 돼요. 그 다음에 그 AMPC 같은 경우에 2032년까지 풀크레딧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시장이 엄청난 어떤 영업이익,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황금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정부에서 그만큼의 돈을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든지 한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유럽 시장, 인도 시장 앞으로도 이게 어차피 AI 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들은 각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같은 데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봐야 되는 산업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ESS 설치량이 이제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보조금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시장 안에 어떠한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EV 시장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그 K 배터리의 위기 요인을 하나 거론이 되는 게 사실은 북미 시장에서 9월달에 EV 보조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EV 배터리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떤 침체가 될 거다. 유럽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캐중을 완전히 돌파한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들을 많이 풍기는데 내년에 LG 엔솔이 미국 쪽에서 EV용으로 출하되는 배터리 양이 26기가와트아워예요. 근데 ESS로는 얼마가 나가냐? 31기가와트입니다. ESS가 훨씬 더 이 더 차이가 크네요. 근데 매출액을 유심히 봐야 돼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ESS가 비싸기 때문에 ESS가 2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영업 마진이 이게 한 30%대요. OP 마진이. 그러니까 EV 쪽에서 배터리 출하량이 준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어떤 실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ESS가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는 남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EV 배터리의 어떤 출하량 감소만을 갖다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그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어떤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EV의 어떤 감소, EV 배터리의 어떤 감소량 이상을 갖다가 네. ESS가 충분히 커버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실적으로도 확인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아무래도 전기차가 캐즘에 빠져 있는 건 지금 자리 확실하다 보니까 ESS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LG 엔솔인 듯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전히 ESS 핵심 부품을 꽉 잡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K 배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궁금해요. 빨리 국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LFP 양극재를 갖다가 만들 때 무전구체 방식의 양극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NF처럼 양극재 캐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 같은 데서도 이미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는 다 완성이 돼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셀사들이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면은 그 소재단에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양극재도 필요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 계약들이 연이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급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은 캐파를 갖다가 늘려가면서 확장을 시도하는 어떤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어떤 소재단에서의 어떤 내재화 아니면 국산화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거다. 네. 그래야지만 그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가 내재화함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중국산에 대한 어떤 의존도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수송제 같은데 그런 어떤 리스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시급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해외 우려국 어떤 IRA 어떤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탈중국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목표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빠르게 이제 기술 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주셨듯이 국산화에도 좀 어느 정도 기술 개발 올라와야 좀 우리가 또 좀 더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자리 2차 전지에 대한 펀더멘털은 어떻다고 체크하시는지 궁금해요. 단기적인 급등은 나왔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후 가까워 오는 이 시간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또 만회하기도 해요. 결국에 2차 전지가
지금 자리 대세일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성장성이 항상 수렴을 한다. 네.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업황이 반전 턴어라운드를 했잖아요. 제가 뭐 일부에서는 뭐 그게 뭐 1분기, 2분기, 3분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됐다. 네,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성장성을 갖다가 우리나라 그 K배터리 전체적인 밸류 체인들이 어디에서 찾을 거냐? 그게 EV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움직임들이 명확해지고 있는 거고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IRA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그래서 유럽 영내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 영내에 생산을 하되 유럽 내부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써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미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수혜를 갖다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술력이 중국산보다는 아직도 하이니켈 부분에서는 월등하고요. 고성능 고밀도 배터리 부분에서는 월등한 부분이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었지만 우리가 안 했던 부분들, 그게 뭐 마진이 안 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LF 배터리, 그 ESS 분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북미 시장 자체는 우리한테 활짝 열려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런 걸 갖다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뭐 주가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무상향할 수는 없잖아요. 우툴투툴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깊은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게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고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더라. 네. 뭐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지금 자리는 이미 뭐 성장은 시작됐다. 1분기부터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게요. 평론가님. 전기차는 뭐 여전히 그러니까 EV 시장은 여전히 올라오지 못한 건 알겠는데 ESS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하반기 들어서 막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갔던 건지도 궁금해요. 2차 전지.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물음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특히 미국의 어떤 스탠스가 과연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는 쪽으로 완전히 결론이 날 거냐는 어떤 의문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가령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IRA를 갖다가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AMPC도 없애겠다는 어떤 노이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소비자들한테 주는 7,500달러는 9월 달에 종료를 했지만은 의외로 AMPC 같은 경우는 32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 ESS 사업자에 대한 어떤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2033년까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스탠스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 혁명이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젠스랑 같은 그 CEO가 연산력, 그러니까 GPU 때문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 AI 병목 현상을 만들 거라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미국의 지금 거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원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ES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ESS의 확산이 몇 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까지 과거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 대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셀 3사 말고 다른 중소형 2차 전지단은 이제 막 올라오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중소형 배터리는 어떤 기회로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고 역시나 수혜는 받겠죠. 이 소재단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그 국산화, 그러니까 내재화,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잘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광물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구체, 양극재, 뭐 음극재까지, 그다음에 뒤에 단에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벌어질 리사이클링까지 이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완성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우리가 2차 전지 몇 년 전에 날아갈 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란 얘기만 달면 주가가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네. 생각보다 2차 전지가 그 어떤 기술력을 갖다가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중국의 그 2차 전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하이니켈 못 만들잖아요. CATL에서. 그만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점을 갖다 인지를 하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일종의 그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완성한 어떤 그런 회사들에 주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차 전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참 11월에 초입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최근에 잘 갔던 2차 전지도 지금 자리는 많이 올랐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자 그럼 평론가님께서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몇년 됐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휘황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우툴두툴함에 글쎄요. 크게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뭐 저는 그런 뭐 얘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투자들의 어떤 인식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 투자를 갖다가 사실 트레이딩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실적과 성장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가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반영이 되더라. 주가랑 그거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시장의 진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조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깊이 흔들려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 뭐 성장이 뭐 원체 지금 이미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라고도 말씀 주셨어요. ESS 관련해서요. 앞서 말씀 주셨던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평론가 융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시장 분위기가 참 암울합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확대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10시 반경부터는 지수의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3%까지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96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893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하루입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가 보여졌었고요.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조 7천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죠. 개인은 1조 6천억 원의 순매수, 최근 들어서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늘도 기관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5,200억 원가량의 팔자, 선물 시장도 오늘 매도 강도가 줄었습니다. 앞서 장 초반에 1조 넘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잡혔었는데요. 현재 구간 5,300억 원의 매물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짧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시그널 10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